한겨울 강원도 심산 유곡의 몰락한 양반가 뒷마당. 북풍한 설이 몰아치는 그곳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이 마을 최진사댁의 며느리 서씨 부인이었다. 한때는 한양에서도 이름난 명문가의 여식이었으나 영모에 휘말린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정혼자였던 최진사의 아들마저 급사하자 그녀는 순식간에 흉조를 불러온 계집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내 인연. 내가 우리 집에 발을 들인 뒤로 집안의 피바람이 멈추지 않는구나. 최진사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들의 시신 앞에서 서씨 부인의 뺨을 후려쳤다. 그리고 그날 밤 가문의 수치를 씻어야 한다며 그녀를 뒷산 절벽 아래로 내몰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하지만 삶의 의지가 강했던 서씨 부인은 도망치다 발을 헛디뎌 얼어붙은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정신을 잃어가는 그녀의 시야에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보였다. 최진사댁에서 가장 천대받던 머슴 칠득이었다. 칠득은 말도 못하는 벙어리 행세를 하며 마당이나 쓸던 천한 신분이었지만 사실 그는 서씨 가문의 은혜를 입었던 이의 후손으로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몸을 낮추고 기회를 엿보던 자였다. 칠득은 눈더미 속에 파묻힌 서씨 부인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벗어 그녀를 감싸 안았다. 차디찬 얼음장 같은 그녀의 몸이 칠득의 뜨거운 가슴에 닿았다. 마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칠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간절했다. 그는 인근에 버려진 화전민 움막으로 그녀를 업고 달렸다. 불을 지피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녀의 발을 녹이며 밤새 기도를 올렸다. 새벽녘 마침내 서씨 부인의 속눈썹이 가늘게 떨렸다. 고통 섞인 신음과 함께 눈을 뜬 그녀의 눈앞에 보인 것은 비단 이불이 아닌 흙바닥과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짐승 같은 사내의 얼굴이었다. 서씨 부인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칠득의 눈동자에는 음험함 대신 깊은 슬픔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살아나셨군요.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부인은 힘겹게 입술을 뗐다. 어찌하여 나를 살렸느냐. 가문의 수치가 되어 죽어야 할 목숨인데. 칠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가문이 무엇이고 수치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제 마님을 죽이려 했던 그 집은 잊으십시오. 세상에 죽은 사람이 되어 여기서 저와 함께. 말을 잇지 못하는 칠득을 바라보며 서씨 부인은 실소했다. 양반가의 법도가 전부인 줄 알았던 그녀에게 이 천한 머슴의 품속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온기였다. 그녀는 결심한 듯 칠득의 거친 손을 꽉 잡았다. 칠득아, 내가 이제 갈 곳이 어디 있겠느냐. 죽었다 살아난 이 목숨, 이제 하늘이 내린 것으로 하련다. 그녀의 눈빛이 전과는 다르게 날카롭고도 단호하게 빛났다. 서씨 부인의 손길에 칠득은 당황하여 몸을 굳혔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상전이었던 마님이 자신의 거친 손을 잡다니 꿈에서도 상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부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시댁의 법도보다 자신을 살리려 제 옷을 벗어준 이 머슴의 진심이 더 숭고하다는 것을. 마님, 어찌 이러십니까? 저는 그저 비천한. 칠득아, 이제 마님이라 부르지 마라. 최진사댁의 며느리 서씨는 어젯밤 그 눈구덩이 속에서 이미 죽었다. 부인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그녀는 움막 구석에 놓인 깨진 거울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 속에는 초췌하지만 도끼가 서린 여인의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칠득이 쓰던 낫을 집어들어 자신의 길고 고운 머리카락을 단숨에 잘라냈다. 서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떨어진 머리카락은 과거와의 결별을 의미했다. 나를 살려준 것은 너다. 그러니 내 남은 목숨도 내 것이다. 이제부터 나를 아내라 부르거라.
칠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감격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만약 최진사 댁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두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터였다. 하지만 부인의 결연한 태도에 칠득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어찌 감히 마님을, 아니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평생 당신의 발치에서 짐승처럼 일하며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칠득은 낮에는 산을 타며 짐승을 잡고 약초를 캤고 부인은 그동안 움막을 정돈하며 칠득이 가져온 거친 음식으로 끼니를 이었다. 비단옷 대신 삼배옷을 입고 고운 가마 대신 흙바닥을 딛게 되었지만 부인의 안색은 나날이 생기를 되찾았다. 칠득의 지극정성은 눈물겨웠다. 그는 부인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려 애썼다. 겨울 산의 추위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잠자리를 문 입구로 옮겨 찬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냈고 부인이 자는 동안 그녀의 해진 신발을 몰래 꿰매 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숲속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최진사가 보낸 하인들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최진사는 아들의 장례를 치른 뒤에도 서씨 부인의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찝찝함을 느끼고 있었다. 분명 이 근처로 굴러떨어졌을 텐데 짐승이 채간 게 아니라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샅샅이 뒤져라. 만약 살아있다면 그 자리에서 숨통을 끊어라. 하인들의 고함이 움막 근처까지 들려왔다. 칠득은 사냥 나갔던 길에 이 광경을 목격하고 사색이 되어 움막으로 뛰어들어왔다. 아니 부인, 어서 피해야 합니다. 놈들이 오고 있습니다. 부인은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서씨 부인은 당황하는 칠득의 손을 잡았다. 칠득의 손등은 추운 날씨에 터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부인은 치맛단을 찢어 그의 손을 정성스레 감싸며 나직이 속삭였다. 칠득아, 겁내지 마라. 저들은 나를 죽이러 온 자들이지만 정작 죽어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 가르쳐 줄 때가 왔다. 칠득은 의아했다.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저 건장한 하인들을 어찌 상대한단 말인가. 그러나 부인의 눈빛에는 예전에 가련한 며느리가 아닌 가문을 일으켰던 서씨 집안의 기계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칠득에게 산짐승을 잡을 때 쓰는 덫과 갓 구운 숟가루를 가져오라 일렀다. 하인들이 움막 문 앞까지 다다랐을 때였다. 앞장서던 최진사의 신복 마름이 콧방귀를 뀌며 소리쳤다.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이 요물 같은 계집아, 얌전히 나와서 목을 내놓아라. 그래야 시아버지께서 잡이라도 베풀어 관이라도 짜주실 것 아니냐. 그때 움막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하인들이 일제히 몽둥이를 치켜 세웠다. 하지만 문틈으로 쏟아져 나온 것은 서씨 부인이 아니라 자욱하고 매캐한 연기였다. 칠득이 미리 준비해둔 젖은 집단과 유황가루가 타오르며 눈을 찌르는 연기를 내뿜은 것이다. 컥, 이게 뭐야? 연기다. 불이야. 하인들이 눈을 비비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칠득이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튀어나왔다. 평소 벙어리 행세를 하며 힘을 숨겼던 칠득의 몸놀림은 전광석화 같았다. 그는 숲의 지형을 완벽히 꿰고 있었다. 하인 한 명의 다리를 낚아채 구덩이로 밀어넣고 다른 한 명의 뒷덜미를 후려쳐 기절시켰다. 마지막 남은 마름이 칼을 뽑아 휘두르려 할 때 연기 속에서 흰 소복을 입은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다.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얼굴에 숯검정을 칠한 서씨 부인의 모습은 마치 원한 깊은 귀신과도 같았다. 내 이놈! 감히 누구의 목을 친다 하느냐? 내 주인이 죽인 내 남편의 원혼이 아직 이 산천을 떠돌고 있거늘.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마름은 귀신을 보았다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칠득이 미리 설치해둔 멧돼지 덫에 발이 걸리고 말았다. 아, 살려주시오.
마님 살려주시오. 처참하게 울부짖는 마름 앞에 부인이 다가섰다. 그녀는 마름의 허리춤에 있던 최 진사의 인장이 찍힌 서찰을 낚아챘다. 거기에는 서 씨를 죽인 뒤 사고사로 위장하라는 최 진사의 친필 명령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 있으면 최 진사의 목줄을 쥘 수 있겠구나. 칠뜨가 이자들을 모두 묶어라. 죽이지는 마라. 산채로 증인이 되어야 할 테니까. 상황은 역전되었다. 칠득은 부인의 지략에 감탄하며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저 지켜줘야 할 꽃인 줄 알았는데 그녀는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였다. 부인은 떨고 있는 칠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생했다, 나의 서방님. 이제 우리가 숨어 지낼 필요는 없다. 내일은 우리가 직접 최 진사댁으로 가자꾸나. 동이 트기 전 산 아래 최 진사의 대저택은 고요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며느리를 처리했다는 안도감에 취해 최 진사는 깊은 잠에 들어 있었다. 하지만 정적을 깨고 대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게 누구냐? 이 이른 새벽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잠이 덜 깬 머슴이 투덜거리며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서씨 부인이 당당히 서 있었고 그 뒤에는 멧돼지처럼 건장해진 칠뜨기가 포박당한 마름과 하인들을 굴비 엮듯 엮어 끌고 오고 있었다. 마님. 머슴의 비명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안방에서 겉옷만 걸치고 뛰쳐나온 최 진사는 귀신을 본 듯 뒷걸음질 쳤다. 내 인연. 내가 어찌 살아 돌아왔단 말이냐. 분명 절벽 아래로. 시아버님, 아니 최 진사 어르신. 제가 귀신이 되어 돌아온 줄 아셨습니까? 아니면 죽으라고 보낸 자들이 저를 살려보내서 당황하신 겁니까? 서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그녀는 칠득이 빼앗았던 최 진사의 친필 서찰을 높이 치켜들었다. 여기 똑똑히 적혀 있더군요. 가문의 수치를 씻기 위해 며느리를 살해하라는 명령 말입니다. 이것이 관가로 넘어가면 최 씨 가문은 대대로 역적의 집안보다 더한 살인귀의 집안으로 낙인 찍힐 텐데 감당하시겠습니까? 최 진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당 가득 모인 하인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명분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그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 요물 같은 계집이 감히 나를 협박하려 드느냐? 저놈들을 당장 끌어내라. 최 진사가 소리를 질렀지만 칠득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서자 하인들은 주춤거렸다. 칠득의 눈에는 예전의 비굴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한 여인을 지키겠다는 맹수의 기세만이 가득했다. 누구든 마님. 아니, 내 아내에게 손을 대면 이 자리에서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 칠득의 사자 후에 마당이 울렸다. 아내라는 말에 최 진사는 거품을 물 뻔했다. 아내, 천한 머슴놈이 지금 무엇이라 했느냐. 감히 양반과 며느리를. 이미 저는 최 씨 집안에서 파문당하고 죽은 목숨입니다. 저를 살린 것은 이 사내의 체온이었고 저를 지킨 것은 이 사내의 의리였습니다. 법도가 사람을 죽이는 곳보다 진심이 사람을 살리는 이곳이 제 집입니다. 부인은 최 진사에게 다가가 서찰을 그의 발밑에 던졌다. 이 서찰을 관가에 넘기지 않는 대가로 제안을 하나 하죠. 이 집의 곳간 절반과 뒷산 토지를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이 사내를 부부로 인정한다는 문서를 작성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사또 앞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최 진사는 부들부들 떨었다. 재산보다 무서운 것은 가문의 파멸이었다. 결국 그는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붓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조선 천지에 유례없는 양반 규수와 머슴의 혼인 인정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최 진사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손에 쥐고 대문을 나서는 서씨 부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등 뒤에서는 최 진사의 피 섞인 비명과 기절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길로 부인은 칠득과 함께 마을에서 떨어진 나지막한 산기슭 최 진사에게서 받아낸 땅으로 향했다. 부인,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기와집 침소 대신 흙벽집에서 사내진미 대신 보리밥을 드셔야 할 텐데. 칠득은 여전히 송구한 마음이 앞섰다. 그는 자신이 마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마님이 자신 때문에 고생길에 접어든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부인은 그런 칠득의 거친 손을 잡으며 조용히 웃었다. 칠득아, 아니 서방님. 기름진 음식 뒤에 독주가 숨어있던 그 집보다 소금뿐인 밥상이라도 당신과 마주 앉은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머슴과 마님이 아니라 땅을 일구는 부부로 살 것입니다. 두 사람은 최 진사에게 받은 곡간의 곡식과 재물을 미천 삼아 작은 농가를 지었다. 부인은 비단옷을 팔아 무명옷을 해입었고 칠득은 밤낮으로 산을 개간하고 밭을 일궜다. 놀라운 것은 서씨 부인의 지략이었다. 그녀는 명문가에서 배운 서책의 지식을 농사에 접목했다. 가뭄에 대비해 수로를 내는 법을 칠득에게 일러주었고 산에서 나는 약초를 분류해 시장에 내다 팔 자금을 마련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괴한 소문이 돌았다. 글쎄, 최 진사댁 며느리가 귀신이 되어 돌아와서는 머슴놈을 홀려 살림을 차렸다지 뭐야. 아니네, 그 머슴이 사실은 도수를 부려 마님을 납치한 거래. 시샘 섞인 눈초리와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칠득은 부인의 가르침 아래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부인은 칠득에게서 산의 이치와 생존의 법도를 배웠다. 낮에는 함께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작은 등잔불 아래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평범한 행복이 이어졌다. 하지만 세상은 이들의 평화를 가만두지 않았다. 최 진사는 재산을 뺏긴 분풀이를 하기 위해 인근 고을의 탐관오리인 조 사또와 결탁했다. 조 사또는 평소 서씨 부인의 미색에 침을 흘리던 자였다. 감히 천한 머슴과 양반의 여식이 통간을 해? 이것은 강상죄에 해당하니 당장 그놈을 잡아가두고 여편내는 내 수청을 들게 하라. 조 사또의 명을 받은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은 어느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칠득은 밭에서 돌아오다 포졸들에게 포위당했고 부인은 방 안에서 조 사또가 보낸 가마를 마주하게 되었다. 이놈, 감히 양반과 여식을 훔쳐 산통을 깨다니 내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조 사또의 수하들이 칠득의 등 뒤로 거친 포승줄을 들이밀었다. 칠득은 반항하려 했으나 부인의 안위가 걱정되어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 뿐이었다. 그때 방문이 천천히 열리며 무명옷 차림에도 기품이 넘치는 서씨 부인이 걸어 나왔다. 멈추시오. 이 사내는 내 서방이요. 최 진사 어르신께서 직접 인정한 혼인 관계인데 어찌 죄인 취급을 한단 말이오? 포교들은 코웃음을 쳤다. 최 진사가 노망이 낯서준 종이 쪼가리가 관청의 법보다 위란 말이냐? 조 사또께서 직접 명하셨다. 이놈은 하옥하고 부인은 수청을 들러 관가로 가야 한다. 결국 칠득은 차디찬 감옥에 갇혔고 서씨 부인은 조 사또의 집무실로 끌려갔다. 조 사또는 기름진 얼굴로 수염을 만지며 서씨 부인을 훑어보았다. 허허, 소문대로 과연 절세가인이로구나. 그 천한 머슴놈과 산속에서 고생하지 말고 이제 내 옆에서 비단옷 입으며 호강하는 게 어떠냐? 수청만 든다면 내 서방놈의 목숨줄은 살려주마. 부인은 역겨움을 참으며 차분하게 입을 뗐다. 사또의 은혜가 만극하옵니다. 하오나 제가 사또의 곁에 있으려면 제 서방이 지은 죄가 명확히 씻겨야 제 마음도 편치 않겠습니까? 제가 수청을 들기 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 사또는 여인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녹아내려 귀를 기울였다. 내일 정오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 재판을 열어주십시오. 제 서방의 죄목을 낱낱이 밝히시고
제가 자발적으로 사또의 곁에 남는다는 것을 공표해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사또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 사또는 무릎을 탁 쳤다. 오호. 백성들 앞에서 내 위엄도 세우고 너를 정당하게 취할 수 있겠구나. 좋다 그리하마. 사또는 승리감에 취해 술상을 내오라 소리쳤다. 하지만 부인의 눈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탐관 오리를 무너뜨릴 거대한 덫을 설계하고 있었다. 한편 어두운 감옥에 갇힌 칠득은 창살 사이로 보이는 달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마님. 아니 부인, 부디 무사하셔야 합니다. 칠득은 자신이 죽더라도 그녀만은 살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서씨 부인이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을 억압하는 세상을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튿날 정오 고을 관아 앞마당은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형틀에는 칠득이 묶여 있었고 조 사또는 거만하게 의자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그 옆으로는 고운 비단 치마를 입은 서씨 부인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들어라. 여기 이 천한 머슴놈은 양반의 도리를 어지럽히고 마님을 겁박하여 가둔 대역죄인이다. 하지만 서씨 부인이 자비를 베풀어 내 수청을 드는 대가로 이놈의 목숨만은 살려주기로 하였으니 부인은 이 자리에서 모든 백성 앞에 맹세하라. 조 사또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부인에게 눈짓했다. 부인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백성들은 세상에 머슴을 살리려고 사또에게 몸을 파는구나라며 혀를 찼다. 하지만 부인은 입을 여는 대신 품 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백성들이여, 그리고 사또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수청을 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 고을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다. 부인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쨍하게 울렸다. 조 사또의 안색이 변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맹세하지 않고. 이 두루마리는 최 진사가 나를 죽이라 명하며 마름에게 보낸 친필 서찰, 그리고 조 사또 당신이 최 진사에게 받은 뇌물 목록이 적힌 장부다. 내 서방 칠득은 나를 납치한 자가 아니라 살인마들로부터 나를 구한 은인이다. 부인은 어젯밤 칠득을 통해 미리 손을 써두었다. 칠득이 감옥에 갇히기 전 그는 마을에 의기 있는 청년들에게 최 진사의 집에서 빼내 온 비밀 장부와 서찰의 복사본을 전달했었다. 뭐라? 뇌물 장부라고? 최 진사가 며느리를 죽이려 했다니.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조 사또는 당황하여 포졸들에게 소리쳤다. 저 요물 같은 계집의 입을 당장 막아라. 저놈도 당장 차명에 처해. 포졸들이 달려들려 할 때 칠득이 묶여있던 밧줄을 괴력을 발휘해 끊어버리고 포효했다. 그는 부인을 보호하며 앞을 가로막았다. 동시에 관아 밖에서 일단의 무리가 들이닥쳤다. 그들은 부인이 미리 연락해둔 암행어사의 전령들이었다. 사실 부인은 친정 가문이 풍비박산 나기 전 알고 지냈던 아버지의 옛 제자가 이 근처를 암행 중이라는 소식을 미리 접하고 서신을 보냈던 것이다. 암행어사 출두야. 병력 같은 소리와 함께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 사또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졌고 최 진사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 암행어사의 마패가 햇빛을 받아 번뜩이자 관아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잠겼다. 조 사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엎드렸다. 암행어사로 나타난 인물은 부인의 짐작대로 그녀의 가문이 전성기일 때 아버지 밑에서 학문을 익혔던 이 선비였다. 조 사또는 듣거라. 내 놈은 국법을 집행해야 할 관리의 신분으로 사적인 탐욕을 위해 무고한 백성을 겁박하고 살인 공모자인 최 진사의 뇌물을 받아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이 장부와 서찰이 그 증거이니 어찌 변명하겠느냐. 이 선비의 호령에 조 사또는 관복을 벗김당한 채 압송되었다. 이어 칠득의 포승줄이 완전히 풀렸다.
칠득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부인의 옷자락을 잡았다. 부인, 이제 괜찮으신 겁니까? 저 때문에 너무 큰 위험을. 아닙니다, 서방님. 당신이 없었다면 진작에 절벽 아래서 사라졌을 목숨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사는 두 사람을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서씨 부인의 가문이 영모죄를 벗고 최근 신원, 억울함을 씻음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제 그녀는 죄인의 딸이 아니라 당당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어사가 조용히 부인을 불러 물었다. 서씨 가문이 복권되었으니 아가씨께서는 다시 한양의 명문가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천한 머슴과의 혼인은 국법과 예법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저 사내와의 관계를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하십시오. 그래야 아가씨의 앞날이 보장됩니다. 어사의 제안은 현실적이었다. 머슴과 살았다는 기록이 남으면 그녀는 평생 사대부가의 여인으로 대접받지 못할 터였다. 칠등 역시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부인이 다시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귀한 분으로 대접받기를 원했다. 그는 조용히 보따리를 싸서 떠날 준비를 했다. 부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어사를 향해 고개를 저었다. 날이 제 가문이 복권된 것은 기쁜 일이나 제 목숨을 살린 것은 가문의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의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머슴이라면 저 또한 머슴의 아내일 뿐입니다. 양반의 허울을 쓰기 위해 나를 살린 진심을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가장 경멸하던 최진사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인은 방을 나와 마당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칠득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다. 부인의 파격적인 선언에 관한 마당은 술렁였다. 양반의 지위를 회복하고도 천한 머슴 곁에 남겠다는 그녀의 선택은 당시 조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칠득은 기뻐하기보다 가슴이 아려왔다. 부인, 어찌 그러십니까? 저 때문에 마님의 고귀한 이름에 먹칠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 제발 한양으로 돌아가십시오. 칠득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할 때 한양에서 급히 내려온 전령 한 명이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임금이 내린 교지가 들려 있었다. 서씨 부인의 가문을 영모로 몰았던 간신들이 숙청되었고 그녀의 아버지가 생전에 임금께 올렸던 충성 어린 상소가 뒤늦게 빛을 보게 된 것이었다. 상감마마께서 서씨 가문의 억울함을 보상코자 서씨 부인에게 정경 부인에 준하는 명예를 내리시고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의를 높이 사라는 전갈이요. 군중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임금조차 그녀의 절개를 인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교지 끝에는 묘한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녀의 남편 된 자는 마땅히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대목이었다. 이는 사실상 칠득이 머슴의 신분을 벗지 못하면 두 사람의 결합을 공식화하기 어렵다는 조정의 압박이기도 했다. 이 선비암 행어사가 난감한 듯 입을 열었다. 부인 상감마마의 뜻은 알겠으나 서방님께서 면천, 천민 신분을 벗어남을 한다 해도 양반들의 반발이 거셀 것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부인은 칠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전령 앞에서 당당히 말했다. 서방님의 신분이 걸림돌이라면 차라리 제가 그 신분에 맞추겠습니다. 저는 정경 부인의 명예도 한양의 저택도 원치 않습니다. 그저 이 사람과 함께 일구었던 저 산기슭의 밭 한 뙑이면 족합니다. 그날 밤 부인과 칠득은 조용히 관아를 떠났다. 화려한 가마도 호위 무사도 사양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겨울 산처럼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자신들의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다.
하지만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최 진사의 집에서 도망쳤던 어린 머슴들과 박대당했던 동네 노인들이 횃불을 들고 그들을 마중 나와 있었던 것이다. 마님, 아니 형수님, 저희도 함께 이 땅을 일구고 싶습니다. 그들은 부인과 칠득이 보여준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보았다.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은 단순한 연정을 넘어 억눌린 이들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십수년이 지났다. 그 옛날 소방 맞고 쫓겨나 눈구덩이에서 죽어가던 여인과 그녀를 살린 머슴의 이야기는 이제 강원도 전역을 넘어 팔도강산에 모르는 이가 없는 전설이 되었다. 두 사람이 일군 산기슭은 더 이상 외딴 오두막이 아니었다. 갈 곳 없는 이들이 모여들고 신분에 막혀 꿈을 펼치지 못한 인재들이 찾아오면서 그곳은 하나의 커다란 마을 덕지촌이 되었다. 칠득은 더 이상 말을 못하는 벙어리 행세를 하지 않았고 부인의 내조 아래 당당한 마을의 장주가 되어 있었다. 어느덧 머리에 서리가 내린 서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마을 풍경을 인자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칠득이 예전처럼 투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손으로 들꽃 한 송이를 건넸다. 부인, 오늘도 고생 많으셨소. 이 꽃이 부인의 고운 얼굴을 닮아 꺾어왔구려. 부인은 환하게 웃으며 그 꽃을 받아주었다. 비단 향낭보다 진한 들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서방님 기억나십니까? 그날 밤 죽어가던 저를 안고 산을 내려오시며 하셨던 말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숨 쉬고 살아있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하셨지요. 칠득은 쑥스러운 듯 허허 웃으며 부인의 곁에 앉았다. 그때 마님이 아니 당신이 제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짐승처럼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 당신의 용기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조선의 견고한 신분제도에 작은 균열을 냈다. 훗날 기록에 따르면 이 마을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굶는 이가 없고 양반과 상놈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기묘하고도 평화로운 곳으로 묘사되었다. 조정에서도 이들을 억지로 갈라놓으려 했으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들을 건드렸다간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진다. 어느 달 밝은 밤 부인은 남편의 무릎을 베고 누워나지기 의졸였다. 살려놨더니 데리고 살라던 그 마님의 고집이 오늘 보니 참으로 잘한 일이지요? 칠득은 대답 대신 부인의 주름진 손을 꽉 쥐었다. 그 온기는 수십 년 전 겨울밤의 그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깊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시작된 기연은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한 야담이 되어 후대에 전해졌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이야기를 하며 진정한 사랑과 의리가 무엇인지 되새기곤 한다.